경비원 상만은 20년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이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끝자락 고급 아파트가 줄지어선 단지였습니다. 유리 외벽을 따라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 묵묵히 걷는 남자가 있었어요. 회색 경비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낡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상만, 69살. 입주민들은 그를 상만 씨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단지를 관리하면서도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상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조용히 끄덕일 뿐 웃거나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고 다만 세상과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같은 경로로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은 그것이 그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었어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작은 음악학원. 상만은 그 앞 창가를 청소할 때면 유난히 손놀림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창 너머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그는 걸음을 늦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죠. 높고 맑은 음색, 정확한 박자와 음정, 기계처럼 빈틈없는 연주. 하지만 그 소리는 상만에게 어떤 허전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그 연주엔 음악이 담고 있어야 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소리를 내는 아이는 단지에 사는 중학생 민재였습니다. 상만은 그 아이를 멀찍이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짧게 잘린 머리, 표정 없는 얼굴,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질질 끌며 내려오는 뒷모습. 레슨을 마친 민재는 혼자 학원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곤 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악기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어딘가 상만 자신의 옛날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상만도 음악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에서 20년 넘게 활동했고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로서 명성도 있었죠.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왼손 신경을 다쳐 연주를 그만두게 되었죠. 사고 후 6개월째 되던 날, 상만은 자신의 바이올린을 마지막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왼손 검지가 현을 누르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몸에 새겨진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선율이 흘렀지만 손끝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할 수 있어. 하루에 10시간씩 바이올린을 붙잡고 있었지만 나오는 건 삐걱거리는 소음뿐이었어요. 그는 바이올린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현이 끊어지는 소리가 그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무대를 떠나고 나서 그는 세상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고 악기도 정리해버렸으며 음악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위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음악회 초대장은 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불쌍한 상만이라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때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된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상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소리를 귀에 담기 시작한 건 바로 민재의 연주를 들은 이유였어요. 상만은 알 수 있었어요.
민재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담아 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아이는 누군가의 평가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고 그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아파트 관리실 분실물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젠가부터 찾아가지 않는 손때 묻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어요. 먼지가 앉은 활과 굳어버린 송진 냄새. 그 모든 것이 세월 속에서 멈춰 있었지만 악기의 줄을 손끝으로 건드렸을 때 상만은 그 진동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오래된 통증도 느껴졌지만 마음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날 이후 밤마다 악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연주를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저 손끝에 남은 기억을 하나씩 깨우는 시간이었죠. 상만은 민재가 무대에서 울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음악이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 아이가 언젠가는 알게 되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 민재가 학원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무심한 척 아주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손에 너무 힘을 주면 활이 울지 않아요. 그 말 한 줄이 상만 자신에게도 뜻밖의 울림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민재가 상가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상만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이올린 켤 줄 아세요?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상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아이를 바라보며 오래된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냥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상만은 민재를 존중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더 묻지 않았고 상만 역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공기가 있었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상만을 음악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걸 상만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상만은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에 닿은 케이스의 감촉이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천천히 케이스를 열고 현 위에 활을 올리는 순간 상만은 손끝으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맑고 단단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왼손 관절은 예전보다 굳어 있었고 활을 잡는 손도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상만은 자신이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음악학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습곡 악보와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상만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무심한 듯 다가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요. 혹시 한번 연주해 보실래요? 상만은 조용히 민재가 내민 악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연필로 가득한 표식들이 빼곡했어요. 힘있게, 더 빠르게, 표현 강조, 악보 속의 지시어는 모두 외부의 목소리였고 민재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만은 그 연습곡을 천천히 넘기며 민재가 받은 교육의 방향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곡 원래는 그렇게 빠르게 치는 곡 아니에요. 숨 쉬듯 천천히 연주해도 돼요. 음표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작은 끄덕임으로 그 말에 반응했어요. 상만은 바이올린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활을 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상만의 손이 활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소리 또한 매끄럽진 않았지만 활이 현을 타고 흐를수록 멜로디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울림이 담겨 있었지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은 연주, 오로지 한 사람의 기억과 진심이 담긴 소리. 상만은 그 소리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꺼내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의 꿈이 담겨 있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유일한 방식이기도 했지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상만의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숨소리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연주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상만은 화를 내려놓은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어딘가 깊은 결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지요. 상만은 잠시 뜸을 들인 끝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배우고 싶나요? 민재는 망설이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같은 거 하나쯤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말끝이 떨렸지만 민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고요. 표현하라는 대로, 빠르게 조절하라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이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마치 수학 문제처럼요. 틀리지 않게만 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연주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맞게만 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민재의 마지막 말에 상만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솔직한 고백은 그의 마음속 오래된 벽에 조용히 금을 냈지요. 누군가가 그의 음악을 듣고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한 건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민재 학생한테 뭘 가르친다기보단 내가 민재 학생의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줄게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자 시작이었지요. 그날 밤 상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경비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경비실 문을 열고 홀로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을 꺼냈지요. 누군가 다시 내 연주를 듣겠다고 말해주다니, 그 아이가 내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니, 내가 다시 누굴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네. 이 손으로 다시 누군가의 소리를 만지게 될 줄도 몰랐고, 오래도록 가만히 묻어두었던 기억이 민재라는 아이를 통해 다시 꺼내지고 있었어요. 상만은 아직도 자신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상만의 손을 가장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에게 상만은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의 자신을 마주보게 만드는 존재였던 거죠. 상만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매일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단순한 연주법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이기도 했고, 소리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 뒤편에는 낮엔 아이들의 소란이 흘러넘치지만 저녁이 되면 누구 하나 들르지 않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폐기된 의자 몇 개와 오래된 소화기들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좁은 공간은 상만에게는 익숙한 곳이었고 민재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요.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도 더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상가 통로 뒤편으로 몸을 돌렸고 상만은 이미 창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맞닿은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엔 어떤 약속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은 서로가 음악을 이야기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지요. 상만은 민재를 먼저 안으로 들였습니다.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상만이 가져다 둔 휴대용 조명 하나가 구석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오래된 접이식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상만이 가져온 자신의 바이올린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춤거리며 자신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지퍼를 열고 케이스를 펼칠 때조차 숨을 죽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겁이 많았고 누군가의 기준에 익숙해진 손이 조심스럽게 악기를 꺼냈지요. 상만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활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예전처럼 매끄러운 손놀림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오랜 시간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상만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진짜 음악인지 배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요. 처음 시작은 음계 연습이었습니다. 도에서 도까지 상만은 민재에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가볍게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기억 속의 연습실에서는 항상 등을 곧게 펴고 손목에 긴장을 주는 자세를 요구받았지만 상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재를 이끌고 있었어요. 숨을 참지 말고 소리도 호흡처럼 내는 거예요. 입으로는 숨을 쉬고 손끝으로는 마음을 담는 거지요. 그 말에 민재는 화를 멈추고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놓으셔도 돼요. 상만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엔 그 어떤 강요도 가벼움도 없었고 오히려 진지한 존중과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래도 난 말 놓기엔 아직 어색한데. 상만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이미 충분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선생님과 학생이라 부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엔 그보다 더 단단한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지요. 민재는 상만의 말을 따라 천천히 활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떨렸고 음정도 흔들렸지만 상만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운 흔들림 속에서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상만은 자신의 손으로 짚어주는 대신 아이가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기술보다는 감각을, 정확함보다는 흐름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상만이 음악을 처음 사랑했던 방식이었고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슨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나자 민재의 손끝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음표 사이의 간격에 숨이 붙기 시작했고 활의 움직임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지요. 민재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짜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음표가 아닌 느껴야 할 울림이 있다는 것을요. 상만은 그 작은 변화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내 과거를 넘어서는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구나. 상만 역시 아이의 자세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음악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숨을 쉬며 서로의 마음을 소리로 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상가의 관리인이 퇴근하면서 복도 불을 끄고 지나가는 소리였지요.
민재는 흠칫 놀라 손을 멈추었고 상만은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냥 음악을 나누고 있는 것일 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연습을 이어갔지요. 그날 밤 레슨이 끝난 후 상만은 조명을 끄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케이스를 메고 조용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고 상만은 그 뒤를 멀찍이서 지켜보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며칠 전부터 정리해둔 악보들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페이지에는 예전 제자에게 써준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이름들 중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의 민재만큼 상만의 가슴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음악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허락받지 못한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울림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민재의 연습 소리는 어느 날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지 복도를 지나던 주민 중 누군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고 음악학원 선생님은 연습실 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요. 예전에는 정확했지만 메마르던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 숨이 섞였고 선율의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가는 하루의 끝에서야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뚫고 새어나오는 민재의 연습 소리는 더는 어린아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짙고도 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서가 담겨 있었지요. 음악학원 원장인 혜정은 이상함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따르던 아이였고 그녀가 가르쳐온 방식에 순응해왔던 학생이었죠. 그런 민재의 연주에 풍부한 감정이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가 나올 때마다 마치 편안한 숨을 쉬는 것 같았고 활은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듯 움직였어요. 그것은 단지 연습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급격하고 또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감성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민재는 마치 누군가의 손을 빌려 감정을 발견해가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음악학원에서 주관하는 모의 실기평가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일부러 민재의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연주가 끝난 후 조용해진 공간에서 민재의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가 활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긴장감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벌써 땀이 차서 활이 미끄러지곤 했는데 이날은 손이 고요했고 어깨가 편안해 보였어요. 첫 마디가 시작되자 연습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이 멎은 듯 정적이 깔렸고 심사위원조차 고개를 들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의 연주는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리듬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인간의 호흡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교사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요즘 이 아이 혹시 어디서 따로 배운 건가요? 혜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단지 내 경비 초소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고 그곳에 앉아있던 상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남자, 말이 없고 성실하며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며칠 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만의 손, 그 손등 위에 굳은 살과 울퉁불퉁한 관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화를 오랜 시간 쥐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정은 상만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점점 집중으로 바뀌었지요. 상가 건물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손을 힐끔히 보게 되었고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심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의 연주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실린 음색, 정확한 박자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 하지만 그 변화는 학원 교육과정 어디에도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뭔가가 있다, 아니 누군가가 있다. 그때부터 혜정은 상만과 민재 사이에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을 갖게 되었지요. 상가 CCTV를 살펴보던 관리실 직원에게도 슬며시 물었습니다. 요즘 단지에 이상한 동선이 잡히는 시간대가 있는지, 누군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드나드는지. 직원은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커뮤니티 센터 뒤 창고에 불이 잠깐 켜지는 걸 보긴 했어요. 아마 늦게까지 정리하시는 상가 주인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경비원분들이 순찰 돌면서 잠깐 들리실 수도 있고요. 그 말에 혜정은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방식과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재 어머니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연습 소리가 달랐고 한밤중에도 아이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연습, 감정을 담으려는 자세, 예민한 표현력, 그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화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면 그냥 연습한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죠.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무엇인가를 꾹 눌러 담은 채 조용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른들은 서서히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아이 역시 그 무게를 혼자 껴안은 채 조용히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상만은 민재의 연주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음악이 생겼구나.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너만의 음악이. 하지만 그 순간 단지 뒤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누군가 이 조용한 밤의 레슨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척이 감돌았지요. 단지 뒤편 창고 앞에 희미하게 비치던 손전등 불빛은 그날 이후 상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조용한 공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등줄기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서서히 식혀가고 있었지요. 창고 안에서 연습을 마친 민재는 상만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명을 껐고 평소처럼 묵묵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상만은 혼자 남아 창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음악학원 원장 임혜정은 상가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단지 내 야간 출입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상만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안실 직원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요. 경비원분께서 요즘 창고 쪽에 자주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 같진 않던데요. 그 말 한마디가 혜정의 판단을 확신으로 굳혀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정은 민재의 어머니를 학원으로 불렀어요. 학원 사무실 문이 닫히고 민재 어머니와 혜정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말로 시작했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민재가 요즘 음악적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 커서요.
혹시 요즘 아이가 개인 레슨을 따로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민재 어머니는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원 수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오면 바로 숙제하고 자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없고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그 백일동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김상만 씨요. 그분이 요즘 민재 학생을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관련이 있어 보여서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순간 민재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상만이라는 이름은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민재를 따로 만나고 민재에게 음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재 어머니는 아파트 거실에서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민재는 책상에 앉아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손끝엔 다시 연필을 쥔 자국이 선명했어요. 민재야, 그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까 학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요즘 내 연주가 전보다 훨씬 감정이 깊어졌다고. 근데 누구한테 따로 배우고 있는 건 아니지. 민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고 손에 쥔 연필만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그냥 혼자 연습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민재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만과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었지요. 민재 어머니는 아이의 대답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동 경비로 일하시는 김상만 씨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요.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일하고 있었고 예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명단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김상만이라는 이름 혹시 아세요? 음악 관련된 일 하셨던 분이신가요? 상대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예전에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였던 분이었죠. 10년 전인가 사고로 손 다치시고 연주 그만뒀어요. 그 후엔 소식이 끊겼다고 전해 들었는데 지금도 음악 쪽에 계세요? 그 통화가 끝났을 때 민재의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내를 바라봤고 두 사람의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여느 날처럼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그날따라 말이 적었어요. 손에는 악보 대신 낡은 손수건 하나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민재야, 혹시 누가 우리 만나는 거 물어본 적 있니? 민재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상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상할 건 없는데 괜히 누군가 오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창고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가 느끼는 긴장과 두려움은 명확했지요. 세상은 조용한 것들을 오래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용한 시간의 끝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더 이상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가방을 맨 채 음악학원 입구 앞에서 멈춰 섰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임혜정 원장은 평소처럼 연습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곧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원 그만두면 안 될까요? 말끝이 떨렸고 눈빛에는 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혜정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단단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생겼니?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혜정은 마음속으로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민재는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을 시작한 학생이었고 지금처럼만 하면 서울의 예고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아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통해 유명 음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학원의 신뢰도와 명성이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민재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너 연주 들으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쉽지 않겠니?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조금만 들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아이의 마음속을 꿰뚫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떠나게 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더 앞섰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입시 성공이라는 결과로 증명되어야만 학원 또한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민재와 상만의 비밀 만남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민재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김상만에 대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단지 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섞인 수군거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한 경계심과 함께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원이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격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야간에 말이죠. 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그 글 하나가 올려진 이후 단지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술렁였습니다. 관리실로 문의 전화가 이어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경비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요. 김상만은 그날 오전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순찰을 돌았습니다. 말없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재활용 쓰레기장을 정리했지만 그의 걸음은 전날보다 무거웠고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민재 역시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두었고 평소처럼 화를 드는 일조차 망설이게 되었지요. 오후 늦게 임혜정 원장이 직접 민재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혜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학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가 카페 한켠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내용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어요. 민재 어머님, 더 늦기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이 상황이 더 알려지기 전에요. 아이에게도 학원에도 단지 분위기에도 좋지 않아요. 저희 학원은 입시 준비 기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방식의 교육이 드러나면 아이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민재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상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변화만큼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아이는 요즘 들어 바이올린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음표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 켜고 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지 진학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도 음악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특기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그저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만 연습하던 아들을 밀어붙였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는 숙제를 하듯 악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듯 조심스럽고도 깊게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퍼지는 그 섬세한 음을 들으며
이 아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문틈으로 본 민재의 모습은 더 이상 억지로 악보를 따라가던 아이가 아니었고 마치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켜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 장면은 엄마의 마음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담아 연주할 수 있다는 건 누구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입시고 모고를 떠나 순수하게 어떤 것을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은 그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권했던 초심조차 어쩌면 아이가 이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엄마라는 마음보다 입시라는 현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상만은 조용히 불려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 원래 밝던 형광등 불빛조차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관리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상만에게 밀었습니다. 김상만 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따로 불러서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간에 창고에서 그것도 허락도 없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실한 거리감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냥 아이와 함께 음악을 즐겼을 뿐인데, 상만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만 소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김상만 씨, 경비는 경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는 입시 민감한 학부모들 많습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때 아이한테 음악을 가르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한 입주민이자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민재 엄마에게 학원을 추천한 이였고 음악학원 원장 혜정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요. 그녀는 상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 주제의 아이를 가르친다고요? 애들 입시가 장난입니까? 이 동네가 어디라고 감히? 상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쯤인가에서 느리게 모아졌고 그 안의 관절은 굳은 살 사이로 천천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상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과거의 시간까지 부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 더는 만나지 마세요. 상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민재의 방 창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악보와 연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민재는 침대에 엎드린 채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문득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만나지 말자 민재야. 이제 그만해야 돼. 넌 지금 중요한 시기야. 네 음악은 감정이 아니라 성적이야. 그 말은 마치 한밤중 창을 깨고 들어온 냉기처럼 민재의 등을 덮고 있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도 감은 채였지만 침대 밑으로 살짝 흘러내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상만은 경비실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공연 일지와 지휘자의 코멘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무대를 떠날 땐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한다. 밀려 내려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상만은 조용히 수첩을 덮고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창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가지 않았고 창고는 처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 연습실 문 앞에 앉아 있던 민재는 임혜정 원장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연습실 안 써도 되죠? 잠깐만 조용한 데서 연습하고 싶어서요. 혜정은 놀란 듯 아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실 대신 학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드물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으며 무대보다 높은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민재는 활을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도 억누르지 않은 소리가 있었어요. 숨을 참지 말고 소리도 호흡처럼 내는 거야. 입으로는 숨을 쉬고 손끝으로는 마음을 담는 거란다. 상만이 했던 말이 바람처럼 민재의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시켜서 했던 바이올린이었고 학원에서는 음정 하나 어긋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지만 상만은 단 한 번도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에 오래 머물러도 괜찮다고, 속도가 아니라 감정이 음악을 만든다고 상만은 언제나 민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지요. 민재는 눈을 감은 채 그때 들었던 상만의 연주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마치 그 소리 하나로 세월과 마음을 다 꺼내는 듯한 울림이었죠. 나도 그런 연주가 하고 싶었어요. 음표를 정확하게 연주하기보다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단단한 활 끝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민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만은 경비실 문을 천천히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 동안 받은 수많은 시선과 말없는 오해들이 등 뒤에 들러붙은 먼지처럼 따라붙어 있었지요. 창밖엔 여느 때처럼 단지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오래 묵은 커피포트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물처럼 마음도 식어 있었지요. 테이블 한쪽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처음 마음으로 활을 켜던 날, 조심스럽게 적어둔 날짜와 한 줄의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민재의 첫 감정의 소리, 내 마음이 다시 열렸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작은 떨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누군가의 진심이라도 세상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진심보다 자격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더는 민재를 힘겹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음악이 누군가의 편견에 흔들리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그는 조용히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들이 손끝을 맴돌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정갈하게 접었습니다. 처음 이 아파트에 왔던 날, 긴장과 설렘으로 받았던 그 복장 그대로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비실 안은 너무 조용했고 불빛은 어쩐지 낯설 만큼 밝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상만은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이유도 설명을 기다려줄 사람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스스로 무대를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밀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만은 단지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뒷모습은 다소 쓸쓸했지만 그 마음은 오래전 무대를 떠날 때보다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더 담담했습니다. 서울음악교육원 5층 리사이트홀 모의 입시 연주회가 열리는 날,
복도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발소리가 얽히고 선생님들은 악보와 출전자 명단을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속에서 혼자였어요.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데려다 줬지만 오늘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 말없는 배웅 속에서 민재는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발걸음으로 리허설을 하러 향했지요. 며칠 전부터 창고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경비실 책상 위에는 김상만의 명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묻지 않았고 상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인사 대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나갔던 것이었어요. 리허설실 벽에는 오늘 참가자들의 순번표가 붙어 있었고 민재의 이름은 맨 마지막 줄에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옆에는 악장명 대신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지요. 선택곡. 그건 민재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무대 앞 대기석에 앉은 민재는 작은 종이에 적어둔 악보 번호와 손가락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활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고 바이올린 역시 똑같은 악기였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심사위원석엔 학원 강사들과 입시 전문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냉정했고 질문은 짧고 단호했어요. 다음 학생 강민재. 자유곡 연주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활을 들었지요. 처음 현을 누르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가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연주는 시작됐고 홀 안의 공기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한음 한음마다 숨이 들어 있었고 음악 구절 하나하나마다 진심이 실려 있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김상만이라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지요. 그들이 알던 민재는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표현 없이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였고 정답만을 줬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대 위의 민재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그 침묵은 박수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엔 미소도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홀 밖으로 나온 민재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케이스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아직도 누가 1등을 할지, 어느 학원이 실적이 좋은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민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에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상만이었습니다. 민재는 슬그머니 바지 주머니 속을 뒤졌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상만이 몰래 건넨 것이었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너의 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무대는 기술로 올라가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니까. 민재는 그 문장을 조용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우산 없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두 손에 꼭 쥔 채 그 빗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의 입시 연주회가 끝나고 며칠 뒤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결과에 울고 웃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느 학원이 실적이 좋았는지 어떤 강사가 실력을 발휘했는지를 두고 여느 때처럼 이야기꽃이 피었지만 그 소란 속에서 민재는
어느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지 않았어요. 민재는 더 이상 창고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도 조용했고 상만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밝고 친절했고 단지 주민들은 그런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잊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가르침, 자신의 손끝에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그 사람의 눈빛을요. 어느 날 오후 민재는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우연히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는 낯익었습니다.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무대 위에서 울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는 이제 어떤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김상만. 그 글을 읽는 순간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손으로 쪽지를 감싸쥔 채 오래도록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길은 익숙했고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뒤편 폐쇄된 창고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안쪽은 오랫동안 주인을 잃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자물쇠는 녹이 슬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살짝 당겨보니 쉽게 열렸지요. 민재는 조용히 벽을 따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상만이 항상 앉아 있었던 자리와 마주하게 됐고 그 시선 끝에 늘 민재가 있었던 걸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재의 어깨에 조용히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살짝 떨렸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상만이었습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어떻게 돌아온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만은 말없이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바이올린도 활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소리보다 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상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한 연주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 눈빛은 상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선생님이 만든 음악이에요. 이건 제 소리지만 그 시작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밤 단지 뒤편 창고 앞 아무도 오가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소리가 피어났습니다. 민재가 활을 들었고 상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첫마디, 그 안에 담긴 모든 감정과 시간, 슬픔과 감사와 용기,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는 무대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운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상만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이미 비워졌던 경비실 책상 위엔 그가 남기고 간 작은 연필깎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빈자리를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압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어떤 이에게는 시작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별이었다는 것을요. 민재는 경비실을 지나칠 때마다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가슴속에 남겨진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고 다시 마주할 수 없어 더 깊어진 작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작은 청소년 음악제 무대 민재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 아래 어떤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복도 명찰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어린 눈물을 손수건으로 지그시 닦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과 무언가를 잃고 조용히 살아가던 또 다른 사람이 말보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서히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람 사이의 온기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만남이 누군가에겐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해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다시 살아내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닿아 따뜻한 위로를 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만나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